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폐가 터질 것처럼 아팠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모래알이 입안에서 서걱거렸다. 젠장. 땀과 모래가 뒤엉켜 눈으로 흘러들어와 따가웠지만 눈을 깜빡일 힘조차 없었다. 내 육체는 내 것이 아니었다. 수년간 강철처럼 단련해온 내 자부심의 전부였던 이 몸이 지금은 그저 모래 위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다. 내 위에는 7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기는커녕 방금 텃밭에서 물을 뽑아 올린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이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마른 얼굴, 주름진 눈가에 온화한 미소. 그 모습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방금 전까지 내가 우습게 여겼던 농사나 짓는 시골 촌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내 120kg의 육중한 몸이 수백 킬로그램의 쇳덩이를 들어올리는 이 팔이 왜 저 가냘픈 노인의 손길 한 번에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버린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내가 평생 믿어왔던 힘이라는 개념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K밀러 파워존 케빈입니다. 늘 최고의 중량, 극한의 펌핑을 외치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인사드리니 좀 낯설죠. 여러분은 저를 아실 겁니다. 더 무겁게, 더 크게, 더 강하게. 그것이 제 인생의 모토였고 제 채널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쇠질 이야기가 아닌 제 인생을 송두째 바꿔놓은 한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오만과 편견이 박살나고 진정한 힘의 의미를 배우게 된 여정.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겪은 믿을 수 없는 경험에 대해서 말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인생 최악의 실패를 경험한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아놀드 클래식 무대 위. 수천 개의 조명이 제 몸을 비추고 있었지만 제 영혼은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2등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영광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지난 1년간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루 6시간의 훈련, 닭가슴살과 브로콜리로만 채운 식단, 친구도, 애인도, 가족과의 시간도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직 무대 위에서 가장 거대한 괴물이 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제게서 균형미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빌어먹을 균형미. 나는 힘을 보여주러 나왔지. 발레를 하러 나온 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대기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과도한 훈련과 스트레스로 핏줄이 붉어진 근육 덩어리. 하지만 그 안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바쳤을까?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후 몇 주간 저는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헬스장은 쳐다보기도 싫었고 카메라는 창고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구독자들의 위로 댓글도 저에겐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메인 스폰서인 한국의 한 보충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케빈, 실망이 크겠지만 기운내게. 우리가 한국으로 자네를 초대하고 싶네. 문화 교류 차원에서 말이야. 한국의 아름다움도 보고 기분 전환도 하게. 한국. 제 머릿속의 한국은 김치, 케이팝, 그리고 성형수술.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자 아이돌들은 하나같이 마른 몸에 화장을 하고 춤을 추고 제가 추구하는 남성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곳이었죠. 솔직히 말해 저는 그곳을 약한 남자들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교류, 웃기는 소리, 그저 실패한 나를 이용해 자서 제품이나 홍보하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위약금 조항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키지 않는 여행의 시작이었죠.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거대하고 깨끗했지만 영혼이 없는 느낌.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욕이나 도쿄와 다를 바 없는 그저 또 하나의 거대한 회색 도시. 저는 호텔에 틀어박혀 억지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헤이,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
서울에 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높은 빌딩들이 많네요. 지금부터 며칠간 K푸드를 먹어보고 K컬처를 체험해보겠습니다. 뭐, 재미있겠죠. 제 목소리에는 어떠한 설렘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첫날 저녁, 스폰서 측에서 마련해준 저녁 식사 자리에 나갔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한정식.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벌겋고 짜기만한 음식들로 보였습니다. 이건 배추, 저건 무, 또 저건 정체 모를 나물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걸 먹고 어떻게 근육을 키우지? 단백질은 어디 있는 거야? 불고기 몇 점을 깨작거리다 말고 저는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혹시 이 나라 사람들은 운동을 하긴 합니까? 헬스장 같은 곳 말입니다. 제 질문에 분위기가 잠시 싸늘해졌습니다. 통역을 맡은 젊은 직원, 민준이라는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케빈님, 한국에도 헬스장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제가 케빈님의 엄청난 팬입니다. K 밀러 파워, 존의 모든 영상을 다 봤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멀고 작은 나라에 내 팬이 있을 줄이야. 민주는 눈을 반짝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케빈님 채널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케빈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서 세대 운동 50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순수한 열정에 잠시 기분이 좋아졌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의 피트니스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며 주말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혹시 씨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전통 레슬링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작은 씨름 도장을 하시는데 한번 가보지 않으실래요? 정말 멋진 운동입니다. 씨름, 저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뚱뚱한 남자 두 명이 삿바라는 끈을 잡고 서로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모습. 제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운동이 아니라 그냥 명절날 하는 민속 논리 아닌가?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나를 데리고 가서 웬 촌스러운 구경을 시키려는 거지?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미국의 파워 유튜버, 한국 농부들의 놀이를 체험하다.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면 조회수는 꽤나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 씨름, 흥미롭네요. 좋아요. 한번 가봅시다. 한국의 진짜 힘은 어떤 건지 궁금하군요. 제 말투에 담긴 비아냥을 민주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유튜버가 자신의 고향에 간다는 사실에 들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진함이 저를 더 우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서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자.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이 근육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저 우물한 개구리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주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뒤바꿀 그 작은 시골 마을로 향하는 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마자 창밖의 풍경은 거짓말처럼 달라지기 시작했다. 끝없이 이어지던 회색빛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빌딩 숲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싱그러운 녹색의 논과 밭이 채웠다. 나는 팔짱을 낀 채 무심한 척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국에도 광활한 대자연은 널려 있었다. 웅장한 로키 산맥이나 거대한 그랜드 캐니언에 비하면 한국의 산들은 그저 아기자기한 언덕처럼 보였다. 이게 전부인가?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부드러운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산세는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그 평온한 풍경이 내 안의 무언가를 건드리는 듯한 낯선 감각이었다. 옆자리에서 민준이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저기가 바로 안동이에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불리는 곳이죠. 저희 할아버지 댁은 저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해요. 공기가 정말 좋죠? 나는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정신문화? 웃기는 소리.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육체적인 강한 분이었다. 정신 따위는 나약한 자들의 변명에 불과했다. 차가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길가에는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들이 나무를 캐고 있었고 경운기 한 대가 우리 차 옆을 느릿느릿 지나갔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과거의 한 장면 같았다. 내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의 번쩍이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낡은 기와집 앞이었다. 마당에는 고추가 널려 있었고 한쪽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다. 전형적인 한국 시골집.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이 온몸을 감쌌다. 그때 집안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다.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할아버지. 나는 그 노인을 쳐다보았다. 희끗희끗한 머리, 햇볕에 그을린 검은 얼굴, 그리고 꽉 마른 체구. 운동하는 사람의 몸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다. 팔다리는 가늘었고 헐렁한 작업복 아래의 몸은 앙상해 보이기까지 했다. 손은 울퉁불퉁하고 투박했지만 그건 평생 농사일을 한 사람의 손이지 무언가를 단련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민준이 나를 소개했다. 할아버지,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케빈 밀러님이세요. 세계적인 피트니스 스타. 노인은 나를 향해 온화하게 웃으며 고개를 구벅 숙였다.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 촌구석까지 찾아와 주다니. 고맙구먼. 그의 목소리는 밭에서 갓 캐낸 흙처럼 투박하고 따뜻했다. 나는 헛웃음이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다. 이 노인이 씨름 도장의 사범이라고? 이건 코미디가 아닌가. 아마추어 중에서도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 어쩌면 민준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장난을 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었지만 그 안에 느껴지는 힘은 예상외로 단단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로 했다. 그저 평생 힘든 일을 한 노인의 굳은 살일 뿐이라고. 민준의 할아버지 박철환 씨는 우리를 도장으로 안내했다. 도장이라는 말에 나는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갖춰진 실내 공간을 상상했다. 하지만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거대한 나무 기둥 몇 개가 지붕을 받치고 있는 사방이 뻥 뚫린 반 야외 공간이었다. 바닥에는 모래가 가득 깔려 있었고 한쪽에는 낡은 타이어와 밧줄 몇 개가 전부였다. 내가 운동하는 수백만 달러짜리 최첨단 헬스장과 비교하면 이곳은 원시시대의 유적지 같았다. 이런 곳에서 대체 무슨 훈련을 한다는 거지? 내 편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씨름은 그저 농부들의 소꿉놀이에 불과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젊은이들이 삿발을 맨 채 땀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근육질의 몸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 평범하거나 약간 통통한 체격. 그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밀고 당기고 있었다. 내가 보기엔 그저 힘겨루기를 하는 아이들 같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투박했고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것도 보이지 않았다. 박사범님은 내게 의자를 내어주며 앉으라고 했다. 잠시 숨 좀 돌리시게. 곧 저녁 먹을 시간이니. 그는 젊은이들에게 다가가 몇 마리 말을 건넸다. 그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관심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이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더 자극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릴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충격. 한국의 원시적인 운동법. 근육은 일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제목이라면 어그로를 끌기엔 충분했다. 잠시 후 마을 아주머니 몇 분이 커다란 솥과 그릇들을 들고 나타났다. 도장 한쪽에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다. 갓 지은 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훈련을 마친 젊은이들이 땀에 젖은 채로 돗자리에 둘러앉았다. 나도 민준의 손에 이끌려 그들 사이에 앉았다. 내 앞에는 닭가슴살도 프로틴 쉐이크도 없었다. 대신 정체 모를 나물 무침과 김치, 그리고 커다란 뚝배기에 담긴 닭백숙이 놓여 있었다. 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음식을 바라보았다. 이런 탄수화물과 지방 덩어리를 먹으라고. 내 몸은 신전이란 말이다. 하지만 박사범님이 직접 닭다리 하나를 내 밥그릇 위에 올려주며 말했다. 많이 먹게. 우리 밭에서 키운 토종닭일세. 이게 다 힘이 되는 거야.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나는 마지못해 닭다리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다. 내가 평생 먹어온 퍽퍽한 닭가슴살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다. 살코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고 껍질은 쫄깃했다.
어떤 양념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깊은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나도 모르게 허겁지겁 닭다리 하나를 다 먹어치웠다. 그러자 옆에 있던 청년이 자기 목에 닭 날개를 4개 건넸다. 더 드세요. 미국에서 오신 손님인데. 나는 사양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자기 그릇의 음식을 내게 덜어주기 시작했다. 경쟁과 계산이 전부였던 내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의 실수한 정이라는 것에 나는 당황스러웠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박사범님이 나를 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제 몸도 좀 풀렸을 테니 우리 씨름 한번 해볼까?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젊은이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민주는 거의 예언하는 표정이었다. 바로 이때를 기다렸다. 매쇼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나는 자신만만하게 일어서며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전 규칙을 모르는데요. 박 사범님은 웃으며 삿바 한 개를 건넸다. 걱정 말게. 그냥 이 끈을 잡고 상대를 모래에 먼저 넘어뜨리면 되는 아주 간단한 규칙이지. 나는 우통을 벗었다. 내 몸이 드러나자 주위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수년간 조각해온 거대한 근육, 갈라진 가슴과 어깨, 성난 혈관이 꿈틀거리는 팔뚝. 그들 사이에서 나는 마치 다른 종족처럼 보였다. 젊은이들의 눈에는 경외감이 어렸다. 나는 그 시선을 즐겼다. 그래, 이것이 바로 힘이다. 너희들이 평생 가져보지 못할 압도적인 피지컬. 민준이 내 허리와 허벅지에 삭발을 매주었다. 뻣뻣하고 거친 천의 감촉이 낯설었다. 박사범님은 젊은이 중 한 명을 지목했다. 네가 먼저 한번 해보거라. 나서는 청년은 그들 중에서 체격이 가장 좋아 보였지만 그래봤자 내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내 앞에 섰다. 우리는 모래판 중앙에서 무릎을 꿇고 마주 앉아 서로의 삿발을 잡았다. 심판도 규칙 설명도 없었다. 그저 박 사범님의 시작 하는 소리가 전부였다.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끌어당겼다. 마치 거대한 굴착기가 흙더미를 퍼올리듯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모래판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너무나도 싱거운 승부. 주인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일어섰다. 이게 너희들의 운동이라는 건가? 내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박사범님의 담담한 목소리였다. 힘이 아주 장사로구먼. 가위 같아. 칭찬이었지만 어쩐지 칭찬 같지 않게 들렸다. 그는 쓰러진 청년을 일으켜주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청년은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패배감보다 놀라움이 더 커 보였다. 민주는 내게 다가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와, 케빈님, 정말 대단해요. 헐크 같아요. 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기술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결국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다음 상대를 기다렸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경험이 있어 보이는 몸놀림이 제법 날렵해 보이는 청년이 나섰다. 그의 이름은 성호라고 했다. 그는 내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예의 바른 태도가 오히려 나를 더 거만하게 만들었다. 다시 삭발을 잡았다. 시작. 소리와 함께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성호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성호는 끌려오지 않고 오히려 몸을 낮추며 내 힘을 버텨냈다.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나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힘을 더 주었다. 내 이두근과 삼두근이 터질 듯이 팽창했다. 120kg의 체중을 실어 그를 뽑아내려 했다. 하지만 성호는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그는 내 힘을 영리용하려는 듯 몸을 미세하게 움직이며 균형을 흔들었다. 순간 내 상체가 앞으로 쏠렸다. 위험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다리에 힘을 주어 버텼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관중석에서는 오 하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고작 이 정도의 상대에게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이럴 리가 없어. 나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힘까지 쥐어짰다.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다. 여기서 질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성호가 갑자기 힘을 쭉 뺐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끊어지듯 나는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중심을 잃은 나를 향해 성호가 파고들며 다리를 걸었다. 안다리 걸기라고 민준이 나중에 설명해준 기술이었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모래판 위로 넘어졌다. 등과 머리가 모래에 부딪혔다.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도장 안이 술렁였다.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모래를 털어낼 생각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었다. 내가 졌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피트니스 스타 케빈 밀러가 이름도 모를 한국의 시골 청년에게 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건 사고였다. 내가 방심했을 뿐이다. 성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수많은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다. 하하, 대단하네요. 기술이 아주 좋은데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박 사범님이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었다. 어떤가? 씨름이 좀 재미있어졌나?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재미? 아니, 이건 굴욕이었다. 내 자부심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한 판 더 하죠.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라는 단어만 떠올랐다. 이번에는 절대로 방심하지 않으리라. 기술 따위가 파고들 틈을 주지 않으리라. 오직 순수한 힘으로 저 녀석을 으스러뜨려 버리리라. 하지만 박 사범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 상대는 나일세. 그 말에 도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민준이 다급하게 외쳤다. 할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다른 젊은이들도 그를 말렸다. 하지만 박사범님은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그는 겉옷을 벗었다. 헐렁한 작업복 안에 감춰져 있던 그의 몸은 내 예상보다도 더 왜소했다.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피부는 나이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저런 몸으로 나와 싸우겠다고? 이건 나를 모욕하는 처사였다. 그는 나를 어린애 취급하고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좋습니다. 나는 싸늘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다치셔도 전 책임 못 집니다. 허허. 느끈히 걱정은 말게. 우리는 모래판 중앙에 섰다. 박사범님이 직접 삿발을 매는 모습은 어딘가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 모습이 내게는 가소롭게 보였다. 지금 명상이라도 하는 건가? 나는 승리를 확신했다. 아니, 이건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저 노인을, 그의 오만함을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했다. 삿발을 잡았다. 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퍼졌다. 나는 맹수처럼 그의 눈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저 평온한 눈으로 나를 마주볼 뿐이었다. 시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나는 포효하며 그를 들어 올리려 했다. 내 모든 힘, 실패의 분노, 이곳에서 받은 굴욕감, 그 모든 것을 담아 폭발시켰다. 나는 그를 공중으로 뽑아 올려 바닥에 매다 꽂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허공에 힘을 쓰는 것처럼. 그는 내 힘을 전혀 받지 않았다. 내 팔 안에 그는 물처럼, 연기처럼 느껴졌다. 내가 당황하는 그 찰나의 순간, 박사범님의 몸이 내 품 안으로 부드럽게 파고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처음부터 나와 한 몸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 힘의 방향을 아주 약간, 정말 아주 약간 틀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산사태처럼 폭주하던 내 힘은 길을 잃고 나 자신에게로 향했다. 나는 내 힘에 내가 걸려 넘어진 것이다.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감각. 세상이 빙글 돌았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차가운 모래 위에 큰 대자로 누워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은 1초, 아니 5초도 흐르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분명 내 모든 힘을 쏟아부었는데 왜 내가 넘어져 있는 거지?
위에서는 박사범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숨 한 번 헐떡이지 않았다. 그저 온화한 미소를 띤 채 내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게. 나는 멍하니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나를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좀비처럼 일어나 다시 삭발을 잡았다. 다시.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다. 두 번째 판. 나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힘으로만 밀어붙이지 않고 그의 움직임을 읽으려 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내 모든 의도를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 움직였다. 내가 밀면 그는 당겼고, 내가 당기면 그는 밀었다. 나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작은 조각대에 불과했다. 결국 또다시 나는 모래 위에 내동댕이 쳐졌다. 세 번째, 네 번째, 나는 계속해서 도전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없었고, 매번 속수무책으로 넘어갔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나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내 자부심, 내 신념,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정신적 충격이었다. 마지막 도전에서 넘어졌을 때 나는 일어날 힘이 없었다. 그냥 모래 위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도장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나와 박 사범님을 보고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박 사범님이 내 옆에 조용히 와서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나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이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무겁게 내 마음을 짓눌렀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나는 모래에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누워 있었다. 패배감과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수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단련한 내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120kg의 근육은 60kg도 안 되어 보이는 노인의 지혜 앞에서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내가 믿었던 힘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고 더 큰 근육을 만드는 것, 숫자로 증명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내가 한없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사범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차분하고 낮았다. 자네의 힘은 말이야. 아주 크고 단단한 바위 같아. 그는 내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그 바위는 정면에서 오는 모든 것을 부술 수 있지. 하지만 세상의 모든 힘이 정면으로만 오지는 않아. 그는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네모난 바위. 그리고 그 바위를 휘감아도는 구불구불한 물줄기. 나의 힘은 물과 같아. 물은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아. 그저 바위를 감싸고 피하고 흘러갈 뿐이지. 바위가 스스로의 무게에 못 이겨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뿐이야.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 속에서 나는 내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다. 자네는 나를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나는 자네와 싸우지 않았어. 나는 그저 자네의 힘에 나를 맡겼을 뿐이야. 자네를 넘어뜨린 건 내가 아니라 자네 자신의 힘이었던 걸세. 그의 말이 망치처럼 내 머리를 때렸다. 내가 나 자신의 힘에 넘어졌다고? 생각해보니 그랬다.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힘으로 밀어붙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내 힘의 흐름을 읽고 그 방향을 살짝 비틀었을 뿐이다. 나는 거대한 엔진을 단 자동차처럼 전속력으로 돌진했지만 그는 핸들을 살짝 꺾어 나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힘, 지혜의 힘이었다.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모래가 묻은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나는 박 사범님 앞에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박사범님은 대답 대신 온화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하세. 저녁 바람이 차니 어서 들어가 씻고. 그의 말에는 어떤 조롱이나 승리감도 없었다. 그저 지친 손님을 대하는 따뜻한 배려만이 담겨 있었다. 그 태도가 나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준이 내어준 작은 방에 누워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창문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소리. 그 소리가 내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내 유튜브 채널 K밀러 파워존. 내 정체성의 전부였던 그 이름이 오늘 밤처럼 공허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나는 구독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던가? 반쪽짜리 힘, 껍데기뿐인 강함을 자랑해왔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밖으로 나가자 박사범님이 마당에서 조용히 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수백 년 된 고목처럼 그 자리에 깊이 뿌리 내린 듯 보였다. 내가 다가가는 것을 느꼈는지 그가 돌아보았다. 일찍 일어났구먼. 나는 그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사범님, 어제는 제가 무례했습니다. 저에게 씨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내 몸의 근육이 아닌 내 영혼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하지만 내 훈련 방식은 자네가 알던 것과는 많이 다를 걸세. 견딜 수 있겠나? 어떤 것이든 하겠습니다. 나의 첫 번째 훈련은 헬스장 기구를 드는 것이 아니었다. 삿발을 잡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걷기였다. 박사범님은 나를 도장 뒤편의 작은 산으로 데려갔다. 그는 내게 맨발로 흙길을 걸으라고 했다. 발바닥으로 땅의 기운을 느껴보게. 땅이 어떻게 자네를 밀어내고 자네는 어떻게 땅을 딛고 서 있는지 그 균형을 찾는 것부터가 씨름의 시작이야. 나는 어이없었지만 그의 말대로 신발을 벗었다. 거칠고 차가운 흙의 감촉이 발바닥에 닿았다. 도시의 매끈한 아스팔트와 푹신한 운동화에 익숙해져 있던 내 발바닥은 땅의 모든 것을 날 것 그대로 느꼈다. 날카로운 자갈, 축축한 흙, 간지럽히는 풀잎, 처음 몇 걸음은 고통스러웠다. 체중이 실릴 때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비틀거렸다. 하지만 내 앞을 걷는 박 사범님은 달랐다. 그는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고 우아했다. 그의 발은 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말없이 30분 넘게 산길을 걸었다. 내 머릿속은 온갖 의문으로 가득 찼다. 이게 대체 무슨 훈련이지? 근력 운동도 유산소 운동도 아니잖아. 그냥 고문일 뿐이야. 나는 헬스장에서의 루틴을 떠올렸다. 스쿼트 200kg, 데드리프트 250kg, 숫자로 증명되는 나의 강함. 하지만 지금 나는 맨발로 언덕 하나를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 발바닥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이 무력감이었다. 정상에 다다랐을 때 박사범님은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의 옆에 주저앉았다. 그는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말했다. 씨름의 기본은 하체야.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지. 자네의 하체는 기둥처럼 굵고 단단하지만 땅에 깊이 뿌리 내리지는 못했어. 그는 내 발을 가리켰다. 발바닥으로 땅을 느끼지 못하면 진정한 힘은 나올 수 없어. 땅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려야지. 그날부터 나의 훈련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는 맨발로 산을 올랐고 낮에는 밭에 나가 일을 했다. 박사범님은 내게 괭이를 쥐어주고 김을 매라고 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이런 단순 노동이 훈련이라고? 나는 헬스장에서 하던 대로 팔의 힘만 이용해 괭이질을 했다. 30분도 안 돼서 팔과 뼈가 쑤셔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내 옆에서 일하는 박사범님은 달랐다. 그는 거의 힘을 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괭이는 부드러운 호선을 그리며 정확하게 잡초의 뿌리만을 걷어냈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불필요한 힘도 낭비되는 동작도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괭이질은 온몸의 협응력을 요구하는 동작이었다. 발바닥으로 땅을 단단히 딛고 허리의 회전력을 이용해 그 힘을 어깨와 팔을 거쳐 괭이 끝까지 전달해야 했다. 내가 하던 웨이트 트레이닝은 특정 근육을 고립시켜 키우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씨름에서
그리고 이 밭을에서 필요한 힘은 온몸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힘이었다. 오후에는 도장에서 호흡을 배웠다. 박사범님은 나를 모래판 중앙에 앉히고 말했다. 숨을 패러 쉬지 말고 배꼽 아래 단전으로 쉬어보게. 그는 자신의 아랫배에 내 손을 가져다 댔다. 그가 숨을 들이쉴 때 그의 아랫배는 풍선처럼 단단하게 부풀어 올랐다. 나는 따라 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나는 평생 가슴으로만 숨을 쉬어왔다.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짧고 폭발적인 호흡. 하지만 그가 말하는 호흡은 길고 깊고 고요했다. 모든 힘은 이단전에서 시작되는 걸세. 들숨에 천지의 기운을 모으고 날숨에 그 힘을 싣는 거야. 처음에는 그의 말이 무슨 선문답처럼 들렸다.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하자 나도 모르게 내 호흡이 깊어지고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심박수는 안정되었고 늘 흥분 상태였던 정신은 고요해졌다. 가장 충격적인 경험은 장작을 패던 날이었다. 마당 한쪽에 쌓여있는 통나무들을 보고 나는 내 힘을 과시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는 가장 큰 도끼를 집어들고 온 힘을 다해 통나무를 내리찍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도끼날이 나무에 깊숙이 박혔지만 통나무는 쪼개지지 않았다. 오히려 충격에 손목이 울렸다. 내가 낑낑대며 도끼를 빼내려 애쓰는 모습을 보고 박 사범님이 다가왔다. 그는 나보다 훨씬 작고 가벼운 손도끼를 들었다. 비켜보게. 그는 통나무의 결을 잠시 살피더니 가볍게 도끼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힘을 거의 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간결한 동작으로 내리찍었다. 쩍!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통나무가 정확히 반으로 갈라졌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어떻게 저런 가냘픈 팔에서 저런 파괴력이 나올 수 있지? 박사범님은 쪼개진 나무 단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힘으로 나무를 이기려 하면 안 돼. 나무가 스스로 쪼개지고 싶어 하는 길을 찾아. 거기에 힘을 살짝 얹어줄 뿐이야. 이것도 씨름과 같아. 상대의 힘을 거스르지 말고 그 힘이 가고자 하는 길을 이용하는 거지. 나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근육은 고작 통나무 하나 쪼개지 못하는데 저 노인은 가벼운 손도끼 하나로 거목을 두 동강 내고 있었다. 힘이란 무엇인가? 강함이란 무엇인가? 내 머릿속의 모든 정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해주는 소박한 밥상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닭가슴살을 찾지 않았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만으로도 밥 두 공기를 뚝딱 해치웠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먹는데도 몸이 무거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훈련 방식이 바뀌면서 내 몸도 변하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예전처럼 우락부락하지 않았다. 근육의 부피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았지만 대신 몸의 선이 훨씬 유려해지고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내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늘 경쟁심과 불안감으로 이글거리던 내 눈은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캐딩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요. 미국에 있는 팬들이 기다릴 텐데.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피식 웃었다. 후회하냐고? 민준아, 나는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는 기분이야.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흙대가 낀 손. 하지만 이 손은 내가 평생 가졌던 그 어떤 손보다 강하게 느껴졌다. 나는 민준에게 부탁해 카메라를 가져왔다. 그리고 박사범님과 도장. 그리고 이곳에서의 내 생활을 찍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나를 과시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었다.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 내가 이제야 배우기 시작한 것들의 소중함을 담고 싶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박사범님이 나를 다시 모래판으로 불렀다. 이제 다시 삿발을 잡아보자꾸나. 내 앞에는 한 달 전 나를 처음으로 넘어뜨렸던 성우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외감이 아닌 진정한 상대로서의 존중이 담겨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삿발을 잡는 순간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상대의 무게중심, 힘의 방향,
미세한 호흡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시작. 소리와 함께 우리는 동시에 움직였다. 나는 더 이상 힘으로 그를 뽑아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물이 되었다. 그의 힘을 느끼고 그 흐름에 내 몸을 맡겼다. 우리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모래판 위를 맴돌았다. 밀고, 당기고, 피하고, 파고들고. 한 달 전에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움직임이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십 번을 겨뤘다. 넘어지고 또 넘어뜨렸다.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싸움이 아닌 소통을 하고 있었다. 삿발을 통해, 몸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힘과 의지를 나누고 있었다. 훈련이 끝났을 때 우리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내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희열이었다. 그날 저녁, 박사범님은 나를 조용히 마루로 불렀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어둠이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는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내게 건넸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떠난다니. 나는 이곳에서의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다. 아침에 맨발로 흙을 밟는 감촉, 밭을 후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 땀 흘린 뒤 동료들과 함께 먹는 저녁 식사.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아닙니다. 사범님.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박 사범님은 빙그레 웃었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일세. 씨름의 기술은 끝이 없지만 그 근본은 이미 자네 몸이 기억하고 있어. 이제 자네의 세상으로 돌아가. 자네만의 씨름을 해야지. 그는 내 어깨를 툭 쳤다. 진짜 강함은 모래판 위에서만 증명되는 게 아니야.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진짜 씨름이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동안 나는 애써 잊고 있었다. 내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 아놀드 클래식에서의 처참한 실패, 그리고 텅 비어버렸던 내 영혼. 나는 도망쳐 온 것이었다. 이곳의 평화로움에 안주하며 내가 마주해야 할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저는 돌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곳에 가면 저는 다시 경쟁해야 합니다. 더 크고 더 강한 사람들과 싸워야 해요. 예전에 저로 돌아가 버릴까봐 무섭습니다. 박사범님은 내 찻잔에 다시 차를 채워주었다.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자네는 이제 혼자가 아닐세.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이곳에서의 기억, 흙의 감촉, 땀의 냄새, 사람들의 온기. 이 모든 것이 자네와 함께할 걸세. 그것이 자네의 새로운 뿌리가 되어줄 거야.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몰아쳐도 자네를 굳건히 지켜줄 뿌리 말일세. 그의 말이 끝나자 민준이가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케빈님, 큰일 났어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는 노트북 화면을 내게 보여주었다. 내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이었다. 내가 한국에 온 이후로 거의 한 달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었다. 케빈 밀러 잠적설, 슬럼프로 인한 은퇴? 심지어는 한국에서 불법 약물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악성 루머까지 퍼져 있었다. 구독자 수는 급감했고 나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수천 개나 달려 있었다. 나를 후원하던 다른 스폰서들은 계약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도 보였다.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내가 있어 외면했던 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왔다. 내가 수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내 명성, 내 커리어, 내 제국. 그 순간 나는 다시 예전의 케빈 밀러로 돌아갔다. 불안과 분노, 조급함이 내 마음을 집어삼켰다. 당장 돌아가서 해명해야 해. 이건 오해야. 나는 끝난 게 아니라고. 나는 벌떡 일어섰다. 당장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다급했다. 하지만 박사범님은 내 팔을 조용히 붙잡았다. 그의 손은 작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태산 같은 힘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힘에 이끌려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케빈,
지금 자네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구나. 그 폭풍과 맞서 싸우려 하지 말게. 자네가 배운 대로 물처럼 흘려보내게. 그리고 폭풍의 눈, 가장 고요한 그 중심을 찾아야 해. 그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저것은 허상이야.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음일 뿐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저 화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자네 마음속에 있어.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나는 또다시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숫자로 표현되는 성공,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다. 나는 지난 한 달간 무엇을 배웠던가? 진정한 힘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외부의 어떤 소음도 나의 중심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던가?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단전까지 기운을 끌어모았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들끓던 분노와 불안이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마음이 고요해졌다. 폭풍의 눈을 찾은 것이다.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카메라 좀 가져다 줄래? 그리고 인터넷 연결이 가장 잘 되는 곳으로 안내해 줘. 전 세계에 보여줄 게 있거든. 몇 시간 후 나는 HWONG DOJONG의 모래판 중앙에 서 있었다. 내 앞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고 있었다. 전 세계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채팅창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상의를 벗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근육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삿발을 맸다. 그리고 내 앞에 선 박사범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범님, 마지막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박 사범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케빈 밀러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분은 저의 스승님, 박철환 사범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곳은 한국의 전통 씨름 도장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채팅창을 바라보았다. 저 노인이 스승이라고? 미쳤군. 씨름? 그게 뭔데? 근육 다 빠졌네. 끝났군 케빈. 조롱은 계속되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새로 배운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박사범님과 나는 삿발을 맞잡았다. 시작이라는 신호는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신호였다.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한편의 예술이었다. 박사범님의 몸은 물처럼 흘렀고 나의 몸은 그 물길을 따라 춤을 추는 바람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들배지기, 안다리 걸기, 뒤집기, 수많은 기술들이 쉴 새 없이 오고 갔다. 하지만 그 어떤 동작에도 살인은 없었다. 오직 상대에 대한 존중과 교감만이 존재했다. 채팅창이 서서히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조롱과 비난 대신 사람들의 순수한 경탄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게 뭐지? 무술인가? 저 노인의 움직임이 믿기지 않아. 케빈이 저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건 처음 봐. 수십 번의 공방 끝에 마침내 승부가 갈렸다. 박사범님의 절묘한 밧다리 걸기에 내 몸의 중심이 무너졌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저항할 수 없이 모래판 위로 쓰러졌다. 등 뒤로 느껴지는 모래의 부드러운 감촉. 그것은 패배의 아픔이 아니라 평온함이었다. 나는 누운 채로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다. 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박사범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국식으로 큰 절을 올렸다. 이마가 모래에 닿았다. 나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이 땅에 묻는 의식이었다. 방송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날의 라이브는 전설이 되었다. 그것은 한 피트니스 스타의 몰락이 아니라 진정한 거인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난 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내 행동은 무모한 도박이었지만 결과는 기적에 가까웠다. 하룻밤 사이의 여론은 180도 뒤바뀌었다. 나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제 나의 용기와 진정성을 칭찬했다. 케빈 밀러, 힘의 철학을 새로 쓰다.
근육질 야수에서 구도자로 언론 매체들은 앞다투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냈다. 계약 파기를 운운하던 스폰서들은 오히려 더 큰 규모의 장기 계약을 제안해왔다. 씨름이라는 낯선 한국의 전통 스포츠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박철환 사범님은 산골의 현자로 불리며 국제적인 명사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여전히 고요했다. 외부의 칭찬도 비난도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했다. 나는 며칠을 더 이 치더블유ONG DOJONG에 머물렀다. 떠나기 전날 밤 나는 다시 박사범님과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고맙습니다. 사범님.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범님은 제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내 찻잔을 채워줄 뿐이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그저 자네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조금 비춰주었을 뿐. 모든 답은 처음부터 자네 안에 있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자네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될 걸세. 많은 사람들이 자네를 통해 새로운 길을 보려고 할 테니. 하지만 잊지 말게. 자네는 구루도 현자도 아니야. 그저 매일같이 모래판 위에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평범한 씨름꾼일 뿐이라는 것을. 그의 말은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나는 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도장의 모든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안아주었다. 꼭 다시 오셔야 해요. 케빈 형. 나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약속했다. 성호를 비롯한 동료들은 내게 자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삿발을 선물로 주었다. 박사범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의 거친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땅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골과 한 달 전 내가 경멸과 편견을 가득 안고 왔던 바로 그 땅. 이제 그 땅은 나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다. 나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은혜로운 땅.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였다. 기자들과 팬들이 내 이름을 연호했다. 예전 같았으면 손을 흔들며 그들의 환호를 즐겼겠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공항을 빠져나왔다.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가장 먼저 유튜브 채널에 이름을 바꾸었다. K밀러 파워존에서 케빈의 씨름 일지 케빈 SSSIUM 전이로 더 이상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 올리는 영상은 올리지 않았다. 대신 나는 호흡법, 명상, 그리고 씨름의 기본 동작들을 가르치는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시청자들에게 더 큰 근육이 아니라 더 깊은 중심을 찾으라고 말했다. 당연히 많은 구독자들이 떠나갔다. 그들은 예전에 파워존을 원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나처럼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 외적인 강함이 아닌 내적인 평화를 갈망하던 사람들. 내 채널은 단순한 피트니스 채널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되었다. 나는 작은 도장을 열었다. 최첨단 기구 대신 부드러운 모래가 깔린 씨름장을 만들었다. 사람들에게 씨름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을 가르쳤다. 겸손, 존중, 그리고 조화. 우리는 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삿발을 잡았다. 가끔 나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린다. 흙냄새가 섞인 새벽 공기, 땀 흘린 뒤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 그리고 박사범님의 온화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나는 더 이상 아놀드 클래식에서의 실패를 떠올리며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결코 한국 땅을 밟지 못했을 것이고 진정한 힘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이었다. 다시 현재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케빈.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 운동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가 아니라 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제 안에 중심을 잡고 세상의 무게를 견뎌낼 힘을 기르는 과정이죠.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냐고,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한국에 한번 가보세요. 라고. 그곳에는 화려한 케이팝과 맛있는 음식 말고도 우리가 잊고 살았던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정,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지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깊은 철학. 저는 한 명의 미국인으로서 저의 오만과 편견을 깨부수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저를 아들처럼 품어주신 박철환 사범님, 그리고 HWONG, DOJONG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의 무게에 지쳐 있거나 방향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해답은 더 강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씨름처럼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통해 삶의 중요한 가치를 깨달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도 몸과 마음의 진정한 힘을 찾아가는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